제목은 참을 수 없는 관절 통증, 통풍의 예방과 치료입니다. 이게 통풍이라는 게 물론 많이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통풍 환자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치료라든가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측면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역시 먹는 겁니다. 음식으로 이런 통풍이나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풍은 일단 가장 흔하고 가장 심한 증상이 발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왔지만은 외래에 앉아있다고 환자분이 들어올 때부터 이분은 통풍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발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물어보죠.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겁니다. 다치셨습니까? 아니요, 다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2, 3일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전형적인 통풍 환자분들의 대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전날 술 드시거나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술하고 고기, 맛있는 여러 가지 고기류들, 생선이라든가, 간혹은 콜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드시고 나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셔서 쩔룩거리고 들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워낙 저는 이걸 먹고 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통풍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겨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좀 빨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겉보기에는 그냥 부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살짝만 스쳐도 환자분들은 너무 아파서 어떤 분들은 그만 좀 누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건데요. 정말 종이가 스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첫 번째 발가락에 이 부분이 아파서 오십니다. 근데 그런 통증들이 수십 차례, 1년에 몇 번씩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게 통풍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결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심한 분들은 이렇게 또 오기도 합니다. 이게 다 통풍 결절입니다. 이게 진짜 그냥 따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림만 이렇게 심한 환자분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통풍은 인류를 괴롭혀온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 그림만 봐도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술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가지고 이 옛날 일종의 귀족이죠. 귀족이 지금 악기를 키고 있는데, 문제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 발이 아픈 게 악마가 불로 지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린 사람이 풍자화를 많이 그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귀족에 대한 풍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이렇게 통풍이 잘 걸린다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그랬죠.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귀족들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영양도 충분하고 많이 드시고, 당뇨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당뇨가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질병도 많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런 통풍들도 굉장히 흔해진 거죠. 이런 상파도 있어요. 보시면 딱 통풍 환자분처럼 딱 보이고요. 지금 음료수도 먹으면서 통풍을 양쪽 다리로 와서 손까지 왔네요. 네, 힘들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드시고 있죠. 이런 풍자와도 있고요. 자, 얼마나 아프면은 악마가 발가락을 물어 뜯는 이런 그림을 그렸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 그래서 간혹가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구급차 타고 다 멀쩡한데 발가락만 아프니까.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분은 지금 파란 악마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밤인데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옛날에 이런 파란 악마들은 일종의 그런 우울증을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양화에서.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파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파란 악마들이 주변을 돌면서 환자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통풍이 굉장히 아프고 심하고 고통스럽게 환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헨리 8세,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뉴턴도 통풍 환자였고요. 동양에서 대표적으로 후빌라이 칸, 그 몽골 쪽의 후빌라이 칸이죠. 이 사람도 통풍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많이 나갔지만은 통풍 때문에 통풍이 너무 심해서 전쟁에 참여 못한 전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려면 일단은 생선 가죽으로 통풍으로 붙은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말을 못해가지고 이런 코끼리 4마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뭐 집같이 만들어진 이런 것에 올라타가지고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직접 출전은 못했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통풍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풍 환자들이 정말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파란색이 지금 한 100명당 한 4명, 5명이고요. 여기는 한 3, 4명 정도 되겠네요. 역시 미국이 좀 많습니다. 서유럽이나 역시 좀 선진국에서는 좀 많이 호발하는 병입니다. 저보다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은 한 100명당 0.5명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물론 이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보험제도 때문에 보험제도가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약국에 가서 쉽게 약을 사드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런 자료를 모을 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을 그냥 사다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 자료를 좀 더 보면은 2001년도에는 한 1000명당 17명? 1000명당 한두 명 정도? 근데 2008년도 되면은 한 1000명당 4명 정도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병원에 오신 분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6년도 됐으면은 이걸 2배면은 한 병원에 오신 분만 하더라도 100명당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풍 환자분들이 약국만 계속 가시면서 병을 더 키워요. 그러면서 아까 그런 통풍 결절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이 한 2~3명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당 한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 4~5분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령대별로 보시면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통풍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비교를 해도 역시 남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특수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통풍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몸의 요산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좋은 작용도 있지만 나쁜 작용도 있습니다. 그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은 이게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그 관절이라는 게 보통은 첫 번째 발가락이거든요. 여기에 요산이 쌓이면서 요산이 이 결정으로 만들어지고 이 결정이 계속해서 이 관절 안에 세포들을 자극을 하면서 염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요산이, 몸의 요산이 통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산은 뭘까요?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대사가 돼서 결국에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되고 그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이건 아주 인간의 몸에서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그 퓨린이라는 물질은 우리 음식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퓨린도 있고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퓨린도 있습니다. 뭐 어떤 퓨린이든 간에 결국에는 요산이 생성이 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 먹는 퓨린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몸 안에 생성되는 퓨린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되면은 요산이 몸 안에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결정이 만들어져서 관절에 쌓여서 통풍이
요산 수치가 우리 정상 몸에서는 보통 한 6.8에서 7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배출이 안 되면은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용해도 초가도 결정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결정이 돼서 그 결정이 관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가 보면 이렇게 통풍 결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요산 결정은 이런 겁니다. 바늘같이 생긴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통풍이라는 게 유인원 이상, 유인원이란 인간의 몸에서만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산을 용해시키는 물질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유인원하고. 근데 재밌는 건 새들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은 요산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풍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험을, 그러니까 통풍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쥐로 실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요산 결정을 만들어서 쥐에다 넣어줘가지고 그런 통풍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인간한테만 없다면 결국엔 인간만이 통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건 뭐 신이 인간한테 좀 먹는 걸 좀 자제시키라고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일단 남성입니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통풍이 뭐 호르몬 때문이다 어쩌다 뭐 이런 뭐 여성 호르몬이 통풍을 예방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년이나 노년이 청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성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젊은 여성들보다 노년의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 이유는 뭐 그냥은 안 생기고요. 보통 이런 통풍이 생긴 할머니 분들을 보면은 그 약, 심장약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심장약 중에 이뇨제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뇨제가 아까 요산 배출이 감소되면 요산이 올라가서 통풍이 생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뇨제가 좀 요산의 배출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좀 통풍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남자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성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풍이 오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 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은 또 특징적으로 가족분들이 통풍이 꽤 있습니다. 뭐 아버지라든가 뭐 동생, 아들, 뭐 친척들 이렇게 통풍이 약간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통풍이 나타나서 젊을 때쯤 되면 벌써 아까 같은 통풍 결절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뼈도 많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보기 흉한 결절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풍은 주로 어디 생길까요? 아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발가락에 주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쩔룩쩔룩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간혹 이렇게 발등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발목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릎에 오면은 이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균에 의해서도 균이 이 무릎에 들어가면은 뭐 통풍하고 비슷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통풍은 그래도 뭐 약 쓰고 하면 빨리 좋아지는데 균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좀 응급질환이고요. 이런 거는 빨리 수술을 하거나 뭐 항생제를 빨리 투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감염내과나 류마티스 내과가 있는 그런 병원에 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정형외과도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수 있는 데가 팔꿈치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 결절이 막 주먹만한 데 달려있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다리 쪽에 많이 오게 되고요. 손에 오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혹
이 손에 통풍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약에 손으로 관절염이 왔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산이 몸 안에서 많이 생성돼서 요산 결정을 만드는 그 관절에 쌓인다고 했죠. 물론 관절에 쌓입니다. 팔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 손가락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요산 결정들이 피부 밑에 쌓인 겁니다. 이건 엄지손가락 굉장히 크죠? 요산 결정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귀도 있습니다. 귀에도 이런 요산 결정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볼 때는 관절을 다 만져보고 귀도 만져봐서 요산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통풍 환자들이 이런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제일 처음에 환자분들이 통풍이 시작되기 전에를 먼저 해요. 요산이 몸 안에서 굉장히 높아질 때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산 수치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용해도 초과로 요산 결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요산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은 생기지 않아요. 자, 요게 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치료를 해야 되나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나와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나 말이냐. 일단은 치료 안 합니다. 요산만 높고 통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풍 증상이, 왜냐하면 요산 수치가 전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계속 높으면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굳이 뭐 치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풍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요산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산이 아까 정상이 7이었는데 10 이상 되면 이건 언젠가 통풍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요산 수치 낮추는 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요산 수치 자체가 높으면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 심장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좀 혈관 질환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들의 상태 보고 여러 가지 그 환자분의 그런 지금의 증상이라든가 심장병이 있는지 혈관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통풍이 없다면 일단 치료는 안 합니다. 자, 통풍이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풍이 옵니다. 자, 전형적인 발가락의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의 통풍이 갑자기 옵니다. 자, 이거는 발가락 통증과 부종을 동반한 단계, 우리가 급성 악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이런 통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약을 드리죠. 약은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하고 콜킨 아니면 타이레놀 이런 진통 소염제를 먼저 드려서 어쨌건 증상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드시는 약에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좋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건 정상적으로 바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성 통풍의 악화 단계가 이제 환자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급성 악화 단계에서 약만 드리고 솔직히 치료 안 해도 2주 안에 다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일단 치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냐? 요산 수치는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 긴박한 단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통풍이 오면은 우리가
이 통풍 결절이 생긴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통풍 결절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결절을 만들고 그 안에 뼈를 보시면은 뼈들이 다 쥐파먹는 듯이 뼈들이 많이 상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물론 급성 악화도 막아야 되긴 하고 뭐 통증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성 통풍, 이게 결국에 이게 만성 통풍이거든요. 이 만성 통풍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통풍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통풍하고 같이 오는 병들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중성 지질혈증,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이 높은 환자분들을 다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지방간이 꽤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러고 오셔가지고 어쨌든 뭐 피검사하고 요산 수치 보고 뭐 통증을 다 낫게 하고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 높은 거하고 함께 지방간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풍도 이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과 함께 오는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풍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동맥경화증, 뭐 당연히 이것도 뭐 위에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그리고 콩팥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산이 몸 안에 쌓이는 거는 결국에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죠. 근데 소변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은 요산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통풍이 뭐 성인병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통풍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요산이 결정을 형성하는데 아까 관절에만 결정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결정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이 요석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 여쭤보죠. 혹시 예전에 요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고생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인데 그동안 몰랐던 거죠. 통풍하고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요석도. 그래서 통풍의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풍이라는 게 온다 하더라도 약국 가서 그냥 약을 드시고 약을 진통제 드시면 어쨌든 좋아집니다. 안 드셔도 2주 안에 좋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통풍인지 그리고 통풍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의한테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시골에 뭐 예전에 저 병원에 있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 분들 보면은 그냥 거기 약국 가서 약 드시면 좋아지거든요. 계속 아프면 거기 가서 약 드시고 또 오셔서 술 드시고 또 아프면 약 드시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돌다가 그게 통풍 결절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거는 만성 통풍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통풍이 아닌 다른 걸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뭐 류마티스 관절, 뭐 강수산 척추염, 아니면 아주 드물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병원에서 일단 진찰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간단한 진찰하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겠죠.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픈 관절 부위에 이렇게 예쁘게 관절 뼈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마진이 형성이 돼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벌써 다 쥐파먹었지 다 파먹었죠. 여기 지금 보이는 건 이제 통풍 결절입니다. 통풍 결절 안에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발가락은 다 망가져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환자분들이 물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의료진의 잘못. 빨리 어떻게 해서든 이런 환자분들을 빨리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통풍에 대한 강좌, 통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고 좀 대중화라도 해서 그래야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건데 좀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의 진단 중에 저희가 만약에 무릎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뽑으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요산 결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산에 이런 결정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이건 그냥 두말 안 하고 바로 그냥 이건 통풍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먹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이 붓거나 아니면 발목이 붓는 분들은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검사를. 그래서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 결정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관절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질환들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정말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게 통풍은 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손으로 관절염이 왔다면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 물론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절들이 다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들이 다 부어 있고요. 지금 아마 엑스레이를 본다면 엑스레이에서도 뼈들이 많이 상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잡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통풍이라고 하고 통풍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자, 퇴행성 관절염들은 이제 마디가 굉장히 굵어지고요. 지금 여기 연골들이 다 닳아가지고 좀 환자분들 굉장히 뻑뻑하고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오시면 옛날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옛날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이것도 통풍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무릎으로도 퇴행성 관절염 무릎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걷기 힘드시고 쪼그려 앉기도 힘드시고 이런 것들도 통풍하고 좀 다른 겁니다. 통풍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발가락으로 많이 오가 있잖아요, 통풍이. 근데 간혹 가다가 무지 예방증을 통풍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다쳤든지 아니면 뭐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왔든지 이렇게 일종의 그냥 관절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건 통풍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풍하고 구별을 돼야 돼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요산의 통증만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산이 왜 증가했는지를 일단 찾고 생활 습관만 일단 개선하는 걸 권장하고 약은 특별히 드리지 않습니다. 요산 수치를 물론 약으로도 낮출 수는 있는데 지금 아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두고 봅니다. 두고 보고 만약에 급성 통풍 발작이 오면은 일단 통증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드시던 통풍약,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계속 드시고 있다면 그 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계속 드시면서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데 통풍, 그 발작이 왔다고 해서 그 드시던 약을 끊으면은 다시 요산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다른 통풍이 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산 수치 낮추는 약물을 계속 드시고 있다면 그냥 쭉 드세요. 쭉 드시면서 발작이 왔을 때
그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 아이스팩을 대시면 이 또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말미새 만성 통풍 환자입니다. 만성 통풍 환자인데 간혹 가다 급성 발작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요산 수치 낮추는 약물을 중간에 끊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요산 수치를 더 올려가지고 급성 악화를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염 진통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관절에 약물 주사를 해서 관절이 부은 것을 좀 억제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1차 목적인 거고요. 만성 통풍은 요산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급성 악화는 급성 악화대로 치료는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긴 통풍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 결절이 있다면 이건 만성 통풍이 되겠고요. 1년에 2회 이상 발작을 하면은 일단은 요산을 낮추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자일고리, 페브릴 이런 약들 혹시 통풍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를 6 이하로 유지를 하고 아까 정상이 7이라고 했죠. 보통은 6 이하를 유지를 하는데 통풍 결절이 있는 경우는 5 이하를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 콩팥 기능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가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산 수치가 제대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의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 치료로 콜킨도 쓰고 소염 진통제도 쓰고 만약에 콩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진통제 사용하시는 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일단 혈액 검사를 저희가 해서 콩팥 수치를 봐서 콩팥 수치가 정상이라면 그냥 소염 진통제를 드셔도 되지만 콩팥 수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를 쓰면 안 됩니다. 콩팥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스테로이드가 워낙 안 좋다고 소문이 많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물론 쓰는 거는 1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콩팥이 나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산 수치 낮추는 약 이거는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약을 끊거나 아니면 일이 있어서 약을 끊거나 아니면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서 끊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통풍이 급성 악화가 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단은 이 요산 수치 낮추는 약 자일로리 페브릴 때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끊어야 된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류마티스트과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선생님께 좀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중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산 수치는 7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풍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성 악화야 소염 진통제로 치료를 한다지만 중요한 건 만성 통풍이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쓰고요. 이렇게 통풍 결절이 있거나 뼈가 상해 있는 경우에는 5 밑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일고리, 페브릴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을 일단 피하려면 특히 고요산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체중도 감량하고 비만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할 수 있고 심혈관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죠. 운동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 썼는데요. 자, 통풍 환자분들은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슈린 함량이 많은 팔장, 심장, 간 등의 내장, 뭐 돼지 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슈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곱창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고기는 뭐 물론 그거 드시고도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뭐 그거 드신다고 안 오신다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과당이 많이 하는데 옥수수 시럽을 포함된 청량 과자 음식. 간혹가다 콜라 드시고도 통풍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시럽에 함유된 과당이 이게 대사가 돼서 요산으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술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술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 뭐 무슨 술이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끊으십시오. 자, 요것만 지켜두셔도 통풍은 급성 악화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봤다고 많이 오십니다.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 세상에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술, 뭐 당연히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과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단백질류 절대 먹지 말라고. 도대체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 얘기하시고요. 기름진 음식도 먹지 말라고.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정말 짜증납니다.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통풍 환자분들이 오면은 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생선 먹지 말라고.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아까 고기류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말라고 환자분들이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낸대요. 물론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걸 뭐 먹으라는 거냐, 다 먹지 말라는데. 그래서 여러 연구자분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이 통풍이 들어오더라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유제품이죠. 낙농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우유, 특히 저지방 우유가 굉장히 오히려 통풍 환자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것들, 그리고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통풍 악화가 좀 줄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커피, 그냥 커피가 아니라 블랙커피요. 이 블랙커피가 좀 요산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랙커피 드시는 거를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냥 봉지커피라든가 그런 다방커피가 아니고요. 이런 블랙커피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드실 거면. 물론 커피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비타민C를 좀 드시는 분들이 통풍이 확실히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 물론 이게 뭐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그래도 좀 권장되는 음식을 알아주세요. 자, 통풍에 좋은 술이 정말 있습니까?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통풍을 일으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술은 금지돼야 되겠죠. 드시지 마세요. 뭐 한간에는 와인이 좋다고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통풍이 와요. 그래서 술은 그냥 끊으세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분들이 특히 문제죠. 뭐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특히 연말 12월이 되면은 통풍 환자분들로 북적입니다. 통풍의 잔치입니다. 잔치.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회식 때는 그때 술만 드시겠습니까? 뭐 삼겹살에 고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진짜. 그때 좀 통풍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하세요. 뭐 정말 힘들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요즘에 통풍이 굉장히 많이 좀 환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통풍 있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안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풍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도록이면 안 먹는다고 많이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진짜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보면 빈혈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삼시세끼 전부 다 고기만 드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기는 섭취하셔야 됩니다. 단 정말 많이 드시는 건 안 되겠죠. 게다가 만성통증 환자분들은 어차피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드시는 건 뭐 고기를 조금 드신다고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약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예 드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통풍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뭐 음식물이 다 서구화되면서 서구화, 뭐 질병 가지고 전부 다 서구화 좀 비슷하게 병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풍의 진단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전문의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풍에 대한 그런 경과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다른 병하고 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분들은 술과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 퓨린이 든 음식 때문에 그 요산 수치가 높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풍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사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 통풍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건강검진 한 달째 치고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오시면은 계속 튀어나옵니다. 통풍으로 시작된 게 혈압도 높으시고 지방간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일단 그런 게 계속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계속 상담 받으시면 건강관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